역사 속 지도자들의 말년 4부작 시리즈. 일부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까지. 우리가 몰랐던 지도자들의 말년. 권력은 왜 그들을 배신했는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그토록 찬란했던 지도자들이 말년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세종대왕, 나폴레옹, 처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 교과서가 감추고 있던 진실, 그들의 말년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 유럽의 황제는 외딴 섬에서 죽어야 했는가?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 이 결정적 순간이 나폴레옹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보낸 6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단순히 패배한 장군으로 유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체 권력 구조의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유배 생활의 진실. 세인트 헬레나 섬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1850km 떨어진 이 작은 섬에서 나폴레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영국 정부는 그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마다 독살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의 모든 대화는 기록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역사에 남기려 했지만 동시에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했던 그가 이제는 섬을 벗어날 수 없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선택. 만약에 그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1814년 엘바 섬에서 탈출한 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의 진짜 비극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다. 1821년 5월 5일 나폴레옹은 51세의 나이로 세인트 헬레나에서 숨을 거둡니다. 사인은 위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비소 중독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당시 치사량의 100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권력의 정점에서 맞이한 암살. 다시 보는 카이사르의 마지막 날들.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카이사르.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아침 카이사르의 아내 칼푸르니아는 악몽을 꾸고 그에게 원로원에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점쟁이는 3월 15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아침 누군가 암살 음모를 적은 쪽지를 카이사르에게 건넸지만 그는 읽지 않았습니다. 왜 카이사르는 경고를 무시했는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이사르는 자신의 권력이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23군데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중 치명적인 상처는 단 2군데뿐이었다고 합니다. 암살자들은 60여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아낀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마는 어떻게 변했는가? 카이사르 암살 이후 로마는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암살자들은 공화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로마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카이사르를 죽인 자들이 그가 원했던 것을 완성시켜준 셈입니다. 권력의 선택이 만든 아이러니였습니다. 히틀러. 숨겨진 벙커의 마지막 날들. 1945년 4월 베를린 지하 벙커의 진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45년 4월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총통 벙커라 불리는 지하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하 8m 깊이에 30개의 방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권력의 마지막 선택. 벙커 안의 히틀러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부대에게 반격 명령을 내렸고 존재하지 않는 원군을 기다렸습니다. 측근들은 그가 정신적으로 붕괴했다고 증언합니다. 4월 29일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황망했습니다. 불과 40시간 후면 둘 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1945년 4월 30일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청산가리를 먹었고 히틀러는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석유를 뿌려 화장되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1939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히틀러의 비극은 권력에 대한 망상이 만든 결과였다. 스탈린. 공포정치의 최후. 다시 보는 독재자의 말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그는 수백만 명을 숙청하고 공포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왜 아무도 그를 구하지 않았는가? 1953년 3월 1일 스탈린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무려 12시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호원들과 측근들이 스탈린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탈린이 잠든 것뿐인데 깨운다면 자신들이 숙청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이 만든 아이러니. 결국 스탈린은 1953년 3월 5일 사망했습니다. 공포정치로 권력을 유지했던 그가 그 공포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말년이 있을까요? 의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스탈린이 가장 유능한 의사들을 의사음모 사건으로 숙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 문화혁명의 그림자. 숨겨진 말년의 진실. 중국의 마오쩌둥 역시 비극적인 말년을 보냈습니다. 1976년 사망하기 전 10년간 그는 문화혁명이라는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강 상태. 마오쩌둥의 말년은 질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루게릭병으로 추정되는 운동신경 질환을 앓았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글씨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은 그의 신음소리와 손짓으로 명령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은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은 82세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문화혁명도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등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마오쩌둥이 건강할 때 권력을 내려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백만 명의 목숨이 구해졌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을 놓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지 못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주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카이사르처럼 수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셋째, 고립되었습니다. 권력이 강해질수록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스탈린처럼 공포로 통치한 결과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넷째,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히틀러처럼 패배가 명백한데도 승리를 믿으려 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가?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맛보면 끊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역사학자 액턴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말은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번에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둘째,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과 동양의 지도자들의 말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말년에 고통받았는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중국 황제들의 숨겨진 말년은 어땠는가? 이부 동양의 지도자들. 결정적 순간의 선택. 동양 권력의 다른 얼굴. 서양의 지도자들이 전쟁과 혁명 속에서 비극적 말년을 보냈다면 동양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동양 지도자들의 말년,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종대왕. 성군의 고통스러운 말년. 다시 보는 조선 최고의 왕.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성군.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종의 질병들. 세종은 30대 후반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당뇨병, 안질름병, 풍증 중풍, 종기. 실록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심각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이 소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세종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물을 마셔야 했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 세종은 그토록 아팠는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종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봤고 학문 연구에도 열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세종에게 휴식을 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소서. 하지만 세종은 쉬지 않았습니다. 한글 창제는 세종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밤낮으로 연구하며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병이 심해져 거의 실명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정적 순간 1450년. 1450년 세종은 더 이상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세자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종이 일찍부터 건강을 돌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오래 살며 더 많은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백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1450년 2월 17일 세종대왕은 53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백성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세종의 말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결코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스스로 아들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 다른 점입니다. 이순신 노량해전의 마지막 선택. 왜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에 나갔는가? 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해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일본군이 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순신은 굳이 철수하는 적을 추격했을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지 않았다면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 노량해전이 한창일 때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 이순신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선 수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한 것입니다. 권력보다 나라를 선택한 장군. 이순신은 권력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력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원균의 모함으로 백의종군했고 조정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권력에 집착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오직 나라만을 생각했고 그래서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중국 황제들의 숨겨진 말년.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 헤맨 황제.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불로초를 찾는 집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왜 진시황은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진시황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웠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보내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수은을 마시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수은을 복용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그날 이후 기원전 210년.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순행 중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썩은 생선과 함께 수레에 실려 돌아왔습니다.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은 4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수은을 먹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당태종 이세민 아들을 죽인 황제의 말년. 다시 보는 현무문의 편.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제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죄책감. 이세민의 말년은 죄책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현무문에서 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죽였습니다. 이후 아버지 이연을 압박해 황제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세민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세민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결정적 순간. 태자 책봉 문제. 이세민의 말년을 괴롭힌 것은 태자 문제였습니다. 장남 이승건은 반란을 일으켰고 차남 이태는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세민은 구남 이치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왜 이세민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이세민 자신이 만든 선례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649년. 649년 이세민은 52세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신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한 일 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록하라. 이세민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죽인 죄책감에서는 평생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칭기즈칸 정복자의 마지막 꿈. 왜 칭기즈칸은 멈추지 못했는가? 칭기즈칸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마지막 원정. 1227년 칭기즈칸은 65세의 나이에도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서하 정벌이 그의 마지막 원정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미 늙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신하들은 돌아가서 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거부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칭기즈칸이 멈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역사가들은 그가 권력에 집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어린 시절 가족을 잃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강해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1227년 8월. 1227년 8월 칭기즈칸은 군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몽골을 강하게 만들라였습니다. 칭기즈칸의 시신은 비밀리에 묻혔습니다.
무덤의 위치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아마도 적들이 무덤을 훼손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칭기즈칸이 일찍 권력을 내려놓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의 성격상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복이 그의 삶 전체였으니까요.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인내의 권력자. 다시 보는 도쿠가와의 선택.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60세가 넘어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 도쿠가와는 성공했는가? 도쿠가와와 다른 지도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을 때 도쿠가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가 죽은 후 그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도쿠가와의 지혜. 도쿠가와는 권력을 잡은 후에도 현명했습니다. 그는 1605년 권력의 정점에서 아들에게 쇼군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이유는 권력 이양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물려주면 아무도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 오사카 전투. 하지만 도쿠가와는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614년과 1615년 오사카 성에서 도요토미 가문과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도쿠가와는 이미 70대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전장을 지휘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야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161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5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260년간 지속될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쿠가와의 말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적절한 시기에 권력을 나눴고,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의 균형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왕들 권력 없는 왕의 비극. 정조대왕 숨겨진 독살설. 정조는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정조의 죽음. 1800년 6월 정조는 갑자기 병이 들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종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조는 죽기 며칠 전까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에 종기가 생겨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정조가 독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에 반대하던 노론 세력이 그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조가 더 살았다면, 만약에 정조가 독살되지 않고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개혁 정치를 펼쳐 조선을 근대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정조 사후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했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고종. 왕이지만 왕이 아니었던 시대. 왜 고종은 권력을 잃었는가?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다시 보는 고종의 선택들. 고종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명성황후에게 너무 의존했다고 말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외국 공사관에 피신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주성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헤이그 특사. 1907년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고종은 황제에서 태상왕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사실상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덕수궁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살설이 있습니다. 고종의 죽음은 30일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만약에 고종이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동양 지도자들이 주는 교훈. 동양의 지도자들과 서양의 지도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양의 지도자들 중에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대왕은 건강이 악화되자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들에게 쇼군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반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는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양에서는 왕위 계승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물론 권력 다툼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적장자 계승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권력 승계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카이사르는 후계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로마가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동양의 지도자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덕치를 강조하고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도자가 이를 실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백성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양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지도자들은 모두 외로웠습니다. 세종대왕은 아무리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조정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싸웠습니다. 칭기즈칸은 죽는 순간까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권력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현대 지도자들의 말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칠, 드골. 20세기 지도자들은 어떤 말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부 20세기 지도자들. 격변의 시대. 그들의 마지막 선택. 프롤로그 현대사의 거인들. 그들은 어떻게 마감했는가?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였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냉전, 독립운동. 이 시대를 이끈 지도자들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현대 지도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웅에서 망각으로. 다시 보는 전쟁 영웅의 말년. 윈스턴 처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왜 처칠은 버림받았는가?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처칠은 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후인 7월 총선에서 처칠의 보수당이 대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국 국민들은 전쟁 영웅이 아닌 평화시대의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처칠은 전쟁에는 강했지만 경제와 복지 정책에는 약했습니다. 처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선거에서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처칠의 우울증. 처칠은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이를 검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중에는 국가를 위해 버텼지만 권력을 잃은 후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1951년 처칠은 77세의 나이로 다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1953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숨겨졌습니다. 결정적 순간 1955년 처칠은 80세의 나이로 마침내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완전히 권력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칠의 마지막 10년은 쓸쓸했습니다.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지도자가 이제는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965년 1월 24일 처칠은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영국은 국장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마지막 말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처칠이 1945년 선거 패배 후 정치를 완전히 은퇴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평화로운 말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샤를 드골 프랑스의 자존심, 외로운 퇴장. 왜 드골은 떠나야 했는가? 샤를 드골은 프랑스의 영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고 전후 프랑스 제5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다시 보는 1968년 5월 혁명. 1968년 5월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드골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때 독일군을 물리친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드골은 물러가라. 거리는 이런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드골의 탈출. 1968년 5월 29일 드골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6시간 동안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드골은 헬리콥터를 타고 독일의 프랑스군 기지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군부의 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군대마저 자신을 버린다면 망명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군부는 드골을 지지했습니다. 드골은 파리로 돌아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권력의 선택 1969년. 하지만 1년 후인 1969년 드골은 스스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상원 개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부결되면 사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드골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이유는 국민들이 여전히 자신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드골은 즉시 사임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970년 11월 9일 드골은 79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 콜롱베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드골은 유언으로 국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장례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드골이 1968년에 물러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 더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장제스. 대륙을 잃은 총통의 말년. 왜 장제스는 중국을 잃었는가? 장제스는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1949년 그는 대륙을 잃고 타이완으로 패퇴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타이완에서의 30년. 타이완에서 장제스는 대륙 반공을 외쳤습니다. 그는 언젠가 대륙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장제스는 타이완에서 권위주의 통치를 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그는 대륙에서 실패한 방법을 타이완에서도 반복했습니다. 다시 보는 장제스의 집착. 장제스는 왜 대륙 수복에 집착했을까요? 진짜 이유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모택동에게 진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971년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쫓겨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975년 4월 5일 장제스는 87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대륙 수복을 꿈꿨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장제스가 현실을 인정하고 타이완 발전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호치민 승리를 보지 못한 혁명가. 다시 보는 베트남 독립운동. 호치민은 베트남 독립운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호치민의 건강. 1960년대 후반 호치민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뇨병, 심장병, 말라리아. 그는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은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통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정적 순간 1969년 9월 2일 호치민은 79세로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6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호치민은 유언으로 나를 화장하고 쟤를 베트남 전역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 영구 보존했습니다. 권력보다 나라를 선택한 지도자. 호치민은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1960년대 후반 대부분의 권력을 부하들에게 넘겼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호치민이 더 오래 살아서 통일 베트남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지도자들의 공통점. 20세기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과 혁명의 시대.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처칠, 드골, 호치민 모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평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와 독재의 갈림길. 20세기는 민주주의가 확산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독재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장제스가 그 예입니다. 왜 그들은 독재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셋째, 권력과 건강. 현대의학이 발전했지만 지도자들의 건강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처칠의 우울증, 호치민의 각종 질병. 권력의 무게는 그들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넷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함. 가장 큰 문제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평화 시대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지만 민주주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현대의 지도자들과 미래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왜 성공적인 말년을 보낼 수 있었는가?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4부 성공한 말년과 실패한 말년.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비극적인 말년을 맞은 지도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말년을 보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시민을 선택한 남자. 왜 워싱턴은 위대한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1783년의 선택. 1783년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워싱턴은 대륙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쿠데타를 일으킬 충분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장교들이 워싱턴에게 왕이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는 혼란스러웠고 군대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뉴버그 음모. 1783년 3월 뉴버그에서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의회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뉴버그 음모입니다. 워싱턴은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설문을 읽으려 했지만 안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나는 조국을 위해 싸우느라 머리가 새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눈까지 나빠졌습니다. 이 말에 많은 장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란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단 한마디로 쿠데타를 막은 것입니다. 권력의 선택 1783년 12월 23일 워싱턴은 의회에 사령관직을 반납했습니다. 그는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가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이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보는 대통령직 1789년 워싱턴은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797년까지 두 번의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에게 삼선을 권했습니다. 당시에는 중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래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날 이후 평화로운 말년, 워싱턴은 버지니아의 마운트 버논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화로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1799년 12월 14일 워싱턴은 67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말년의 권력 투쟁도 쿠데타도 망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워싱턴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워싱턴이 왕이 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싱턴의 위대함은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권력을 놓은 데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27년 수감 후 화해를 선택한 지도자. 다시 보는 만델라의 선택. 넬슨 만델라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만델라의 지혜. 1990년 만델라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백인 정권에 의해 27년간 수감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수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용서는 강자의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1994년 만델라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과거를 청산하되 복수가 아닌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1999년 만델라는 한 번의 임기만 마치고 자진 퇴임했습니다. 그는 80세였지만 건강했습니다. 충분히 재선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만델라는 물러났을까요? 진짜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는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선택. 만델라는 퇴임 후에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에이즈 퇴치, 평화운동, 교육사업. 그는 권력 없이도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만델라는 95세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말년을 보낸 드문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만약에 만델라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만약 만델라가 석방 후 백인들에게 복수했다면 어땠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만델라의 위대함은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데 있습니다. 리콴유 싱가포르를 만든 남자의 계획된 승계. 왜 리콴유는 성공했는가?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건국자입니다. 그는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1년간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리콴유의 계획. 리콴유의 특별한 점은 후계자 양성에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고척동을 후계자로 정하고 준비시켰습니다. 1990년 리콴유는 67세의 나이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권력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급 장관으로 남아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점진적 권력 이양. 리콴유의 지혜는 점진적으로 권력을 이양한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놓으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이해했습니다. 2004년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습이라고 비판했지만 리센룽은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2015년 3월 23일 리콴유는 91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리콴유의 말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적절한 시기에 물러났고 후계자를 잘 준비시켰으며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리콴유가 끝까지 총리로 있었다면, 만약 리콴유가 1990년에 물러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독재자로 비판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말년과 실패한 말년의 차이.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공한 말년과 실패한 말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 줄 아는 지혜. 워싱턴, 만델라, 리콴유의 공통점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폴레옹, 히틀러, 이승만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때를 압니다. 둘째, 후계자 양성. 리콴유는 후계자를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카이사르는 후계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로마가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계자 양성이 필수입니다. 셋째, 권력보다 원칙. 만델라는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워싱턴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시민을 선택했습니다. 이순신은 권력이 아닌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반면 스탈린은 권력 유지를 위해 수백만을 숙청했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수단으로 여기지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넷째, 현실 인식. 처칠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평화 시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장제스는 대륙 수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적응합니다. 실패한 지도자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다섯째, 건강관리. 세종대왕은 업무에 매진하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처칠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호치민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지도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이를 간과합니다. 현대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 첫째, 임기 제한의 중요성.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래 집중되면 부패합니다. 최근에도 일부 국가에서 임기 제한을 철폐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것이 위험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권력 분산.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은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 지도자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SNS 시대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겸손과 경청. 워싱턴과 만델라의 공통점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반면 독재자들은 자신의 판단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다섯째, 윤리와 도덕. 지도자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지도자들이 부패와 스캔들로 물러났습니다. 이는 윤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리더십. AI 시대의 리더십은 어떻게 변할까? 21세기는 기술 혁명의 시대입니다. AI, 로봇, 바이오 기술. 이런 변화 속에서 리더십도 진화해야 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리더십. 젊은 세대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소통하고 경청하고 투명한 리더를 원합니다. 1968년 프랑스 5월 혁명을 기억하십니까? 드골을 몰아낸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의 필요성. 오늘날의 문제들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 이런 문제들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좁은 민족주의를 넘어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에필로그 역사가 주는 마지막 교훈. 4부작 시리즈를 마치며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그들은 권력에 중독되었고 비극적인 말년을 맞았습니다. 반면 워싱턴, 만델라, 이순신. 그들은 권력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웠고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퇴할지, 언제 권력을 잡고 언제 내려놓을지.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들의 말년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현실 부정, 고립, 건강 악화. 우리는 이런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실수가 반복될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권력.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겸손한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현명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역사학자 액턴경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 지도자의 말년은 지도자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중국 인민이 마오쩌둥을 따랐습니다. 한국 국민이 독재자들을 용인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감시하고 필요하면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역사 속 지도자들의 말년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언젠가 끝납니다. 문제는 어떻게 끝나느냐입니다. 비극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으며 끝날 것인가. 이것은 지도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권력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가치를 위해 살 것인가. 역사는 답을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는 권력을 추구한 자가 아니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적절히 내려놓을 줄 아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4부작 시리즈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지혜를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역사 속 경제 위기와 지도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